삼국시대 백제를 출발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문물들. 기나긴 항로를 따라 도착한 곳은 일본의 오사카항이다. 고대 일본에 불어닥친 거센 바람. 그것은 최초의 한류 구다라 열풍이었다. 안녕하세요. 고두심입니다.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 이제 우리에게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더 거센 한류의 열풍이 고대 일본에서도 불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역사 스페셜에서는 고대 일본에서 불었던 한류 열풍의 실체를 찾아 고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1098년 일본에서 제작된 일본 지도입니다. 그런데 일본 오사카에 백제주라는 지명이 보입니다. 아마 백제와 고대 일본 간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이름을 지역의 이름으로까지 썼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백제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구다라. 백제를 일본에서는 구다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마 일본어를 배운 분들이라면 이 발음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백제라는 한자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백을 샤쿠, 제를 사이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샤쿠 사이인 것이죠. 구다라라는 발음으로는 전혀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에서 백제를 구다라라고 했을까요? 일본 제2의 도시이자 역사가 깊은 도시인 오사카. 백제의 유물 유적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다. 백제를 구다라라고 부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 오사카 시내 한 서점을 찾았다. 일본의 역사 용어들을 풀이해놓은 일본 국사사전. 이 책에서 구다라란 단어를 찾을 수 있었다. 구다라의 유래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줄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 과연 이 책에서 말하는 고대 일본과 백제의 수수께끼는 무엇일까? 오사카에서는 지금도 백제, 즉 구다라라는 말이 널리 쓰이고 있다. 백제와 고대 일본 사이에 무언가 긴밀하고도 특별한 관계가 있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고구려를 한국어의 원래 발음을 살려 고우꿀이라고 하고 신라를 실학이라고 부르는 것에 비해 백제는 구다라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구다라라는 말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을까? 교토대 명예교수인 우에다 마사아키 씨. 그는 구다라란 말을 통해 백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 サンスクリットの不堕落と書いですね。不堕落がなまってくだらになったとか、いろんな説がありますけど、私はやっぱりですね、韓国の君なら大きな国という君ならという韓国語がなまってですね、くだらになったという説が一番納得できる説じゃないかというように思っています。 고대 일본 사람들은 백제를 큰 나라로 부를 정도로 우러러보고 더 나아가서는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까지 백제를 대단한 나라로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 일본에 남아있는 백제의 대표적인 유물이라면 사찰 불상, 불교 문화 이런 것들일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문물이 일본에 건너갔고 그것은 고대 일본 사람들의 실생활에까지 큰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5세기경 일본 집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고대 일본 집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의 움집들과 비슷한 형태의 집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5세기 무렵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집이 마을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나라현의 가시하라시 유적 발굴 작업이 한창이다. 6, 7세기 고대 일본의 주거 형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집터가 발견됐다. 사각형으로 도랑을 파고 그 도랑에 크고 작은 구멍을 뚫어 기둥을 세운 독특한 모양의 집이다. おそらくは日本にはない技術ので建てられた建物ですので、おそらくはそういう韓半島から渡来してきた人たちが建てた建物だと思います。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건축 방식이라 10여 년 전만 해도 그 기원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 96년 백제의 두 번째 수도인 공주 정지산에서 똑같은 집터가 나타났다. 유적을 근거로 집을 세워보면 우선 네모 형태의 도랑에 촘촘히 구멍을 낸 뒤 그 구멍에 크고 작은 기둥을 세운다. 그리고 기둥 사이에 흙을 바르면 벽체가 완성되는 이른바 대벽 건물이다. 한반도에선 유일하게 백제 지역에서만 보이는 건물 형태다.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건축 방식인 대벽 건물. 그런데 모든 일본 사람들이 이 건물을 이용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大壁建物が所属する集落では中心的位置を占める場合が多いです。中には縦穴式住居とかセットになる場合もあります。 마을 중심부에 자리한 대벽 건물. 이 건물에 거주하던 사람은 아마도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 터에서는 또 한 가지의 유물이 발견됐다. 건물 안쪽으로 군데군데 박혀있는 무수한 돌들은 바로 온돌이다. 건물과 함께 난방을 위한 기술이 같이 들어온 것이다. 온돌의 흔적은 시가현 오츠시에서도 보인다. 발굴 작업이 이미 끝나 건물터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부근에서도 대벽 건물과 함께 온돌이 발견됐다.要するに発掘調査っていうのはバイパスのその路線敷だけの調査をしますので集落の全体の規模っていうのはわからないんですね。でただその時にオンドルと見られる遺構は3件出てます。 그렇다면 일본 땅의 대벽 건물과 온돌은 어떻게 전해지게 된 걸까? 처음엔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계 도레인들이 백제식의 건물을 짓고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渡来人もしくはそういう先進の文物を身につけた人たちが、アピールできるかちょっとニュアンスは分かんないですけども、私はこういうものを持ってますとかそういうのをアピールするのにそれを利用したんじゃないかな。
백제에서 온 도레인에 의해 일본에 처음 소개된 대벽 건물. 그러나 6세기경이 되면 점차 서일본 지역 일대로 퍼져나간다. 일본 사람들에게까지 대벽 건물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이다. 대벽 건물과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 전해져 보다 빠른 속도로 일본에 확산된 것이 부뚜막과 시루다. 서일본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 初期の段階ではその韓国であったですね土器の技術によって作られるわけですが、それから6世紀になると日本であった伝統的な技術でそういう新しい形の土器が作られるようになった。だからそれは、単純にですね新しい文化が伝わってきただけではなくて、それが広く需要されて、調理の仕方あるいは調理の道具が大きく変化したということをですね広角的に知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백제에 의해 고대 일본 사회에선 주거 문화와 함께 주방 문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음식 문화까지 변화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분명 일본에 부은 백제, 즉 구다라 바람이었다. 대벽 건물의 등장으로 마을의 모습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마을 중앙에 제사를 지냈던 큰 건물을 제외하면 모든 집이 다 움집 형태의 집이었는데요. 이렇게 대벽 건물이란 새로운 형태의 집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겉모습만으로도 움집 형태의 집에 비해 한 단계 발전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럼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앞서 보셨던 부뚜막이 눈에 띄죠. 이전에는 주로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화로에서 음식을 해 먹다가 이제 부뚜막에 서서 음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화로보다는 음식 만들기가 훨씬 더 편리해졌을 텐데요. 그래서인지 부뚜막은 일본에 전해진 지 아주 빠른 속도로 일본 전역으로 퍼집니다. 그야말로 지금으로 치면 대단한 히트 상품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부뚜막 위에 올려져 있는 큰 토기인데요. 바로 시루입니다. 이 시루의 등장으로 쪄서 먹는 음식 문화가 일본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시루를 가지고 떡을 쪄 먹기도 하고 생선이나 고기 요리도 했을 텐데요. 이전에 굽거나 국을 만들어 먹었던 것에서 조리 방법이 보다 더 다양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일본 사람들의 밥상은 어떠했을까요? 이곳은 일본 나라의 등홍경 유적에서 발견된 화장실터인데요. 재미있는 유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기생충 알입니다. 이 기생충 알을 통해서 고대 일본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例えば環球虫というのは鯉やフナからですね、感染しますので、鯉やフナを、食べ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ね。それから横川球虫という寄生虫卵が出ますと鮎ですね、鮎を食べて、鮎から感染し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鮎を食べていたなんてことが分かります。便中海中というのは通常野菜だとか飲み水ですね、そういうものから感染いたしますので、それらが感染するということは随分人口ですねが集中して汚染が進んでいたということが分かることになります。 지금 제 옆에 밥상이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 차린 고대 일본 사람들의 밥상입니다. 밥도 보이고 생선도 보이죠? 아마 이런 음식들 중엔 백제에서 건너간 시루로 쪄서 만든 음식도 있었겠죠. 이렇게 백제에서 건너간 대벽 건물이며 부뚜막 시루의 유행은 일본 주거 문화와 식문화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으로 치면 새로운 유행 또는 패션이라고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옷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백제의 옷도 일본에 건너가지 않았을까요? 일본 고대 국가의 수도인 아스카. 이곳에 백제 옷이 일본에 전해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이 있다. 아스카의 한 시골 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자그마한 신사. 이곳에 옷의 신이 모셔져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에 모셔진 신은 바로 백제에서 건너간 부부다. 어떻게 백제의 옷 만드는 기술자를 신으로까지 모시게 된 것일까? 이 일대엔 백제에서 건너온 의복 기술자들이 모여 살았다고 교토 다치바나 대학의 이노쿠마 교수는 이야기한다. 이런 사실은 기록으로도 남아있다. 옷감을 짜고 봉제를 하는 사람들이 정착한 곳은 바로 신사가 있는 이 마을이었다.で、呉津彦と呉津姫ですね。で、それを綾羽鳥とも呼んでいるんでありますけれど、そういう人々がこの場所へ来て、旗を折ったと。で、そういう技術を伝え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やがて、その後多くの渡来の人々もやってきますから、そういう百済式の服を作ったということの原点であろうと思うんですが。 그렇다면 백제 기술자들이 전해준 백제식의 옷은 어떤 것일까? 백제식 옷을 추정해 볼 만한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그 단서가 될 만한 귀중한 자료가 일본에 있다. 성덕태자가 죽은 뒤 그를 기리기 위해 그린 천수국수장. 이 옷들이 백제의 영향을 받은 백제식 옷이라고 이노쿠마 교수는 주장한다. 475年、百済からですね、多くの人々が渡ってきます。で、それまでと違って、日本の人々は渡ってきた新しい文化を持った人々に大変な衝撃を受けました。当然言葉もそうでありますが、持ち物もそうですが、着ている服装について多くの関心を持ったと思います。争って、その高級官僚や貴族たちがその百済の服装に、真似たというんでしょうか、真似たわけなんですね。 고대 일본의 황실 의복에서 백제식 옷을 찾을 수 있었다. 正確に言えば、この当時の日本のですね、何でしょうか、宮殿やハイソサエティの人々が着る服装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でそれは日本的というのか、当然その源流が百済のものでありますから、百済的というのが大変難しいとは思いますが、ですから百済的であったんでしょうね。 옷깃을 한쪽으로 여미고 치마엔 주름을 넣기도 했으며 화려한 색으로 염색을 한 의상. 고대 일본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패션이었다. 그럼 백제식 의복 기술이 전해지기 전 일본의 옷은 어땠을까? 중국의 난징 박물관. 6세기 초 양나라에 온 각국 사신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다.
백제 사신은 무릎까지 오는 도포를 걸치고 가죽신까지 갖추어 신고 있다. 하지만 고대 일본 사신은 천을 허리에 두르고 끈을 묶은 정도, 거기에 신발도 신지 않았다. 6세기 초인데도 외국에 나가는 사신조차 아직 제대로 된 옷을 입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역사책은 당시 일본의 옷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남방형 계통인 관두이나 횡포기를 들 수 있는데 그 재료는 주로 만화, 가죽 같은 걸 원시적인 재료로서 만들어서, 그래서 이 특징은 이제 봉제하지 않고 허리에 끈을 묶는다든지 해서 옷을 여미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옷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고대 일본에 비로소 제대로 된 옷의 형태를 전해준 백제. 이런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오사카 문화재센터에 보관돼 있다. 바로 배틀의 한 부분이다. 백제에서 온 기술자들이 모여 살았다는 오사카 동쪽의 히라카타시 마을에서 올봄에 새롭게 발견된 것이다. 아직도 시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배틀은 백제에서 온 기술자들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방사선 연대 측정을 한 결과 배틀이 쓰인 시기는 461년에서 533년 사이, 백제 옷이 전래됐다는 475년 기록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이 배틀 부품의 길이를 통해 어떤 종류의 배틀인지도 알 수 있다. 이 배틀로 어떤 옷을 만들었을까?今回見つかりました、機織り機の部材は高機といいまして、絹織物を生産する、機織り機の部材であると考えられます。 일본 고대 원시 배틀은 이런 모습이었다. 그러다 마와 같은 섬유를 짜는 배틀로 발전하고 뒤이어 비단을 짜는 배틀이 백제에서 건너온 것이다. 백제에서 건너간 배틀은 가장 정교하고 발달된 형태의 것이었다. これまで、文献資料でしか確認されてませんでした、機織り機の部材ですけれども、今回考古学の、現場ですね、発掘調査現場で出土したことが大変珍しくて、また貴重な製品であると言えます。 1500여 년 전 이곳에 와서 일본인들에게 새로운 유행을 전해준 백제인의 직조 기술이 한 올 한 올 그대로 남아있다. 이외에도 옷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은 모두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졌다. 그 중에 하나인 염료 기술의 흔적이 후지노키 고분에 남아있다. 이 고분은 고대 한일 관계를 밝혀줄 중요한 유적 중의 하나로 한일 역사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덤 안에서 대거 쏟아져 나온 화려한 금동 마구들. 이 유물들을 통해 후지노키 고분은 한반도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유물들 사이에 염료 기술과 관련된 유물이 하나 발견됐다. 바로 관 안에서 꽃씨가 발견된 것이다. でこれはですね、多分、色としてですね、赤い色として、花を何らかの形で加工したものがですね、入っていた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で、当時はですね、紅花は染色、染め物に、使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が、その花粉が出土するというのは、やはり6世紀の後半の遺跡から非常に少ないですけどいくつか見つかっております。
だからそれも機織りの技術ですね、そういうふうなものとともにですね、日本に伝わった植物にな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백제옷에 관한 사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아스카에 남아있는 고송총 벽화를 비롯해 고대 일본 사람들이 남긴 그림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비단으로 만들고 화려하게 염색을 한 백제옷은 일본 사람들에겐 선망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백제에서 온 의복 기술자를 신사에 모시고 참배했을 정도로 일본에게 백제의 옷은 혁명 그 자체였다. 앞서 보셨던 일본 아스카 자료관에서 복원한 일본 고대 시장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재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한눈에 주변 사람들과는 옷차림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백제에서 전해진 기술로 봉제하고 화려하게 염색까지 한 옷을 입은 건데요. 글쎄요. 이 정도면 백제풍의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시대 일본에서 최고의 멋쟁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대 일본 사람들의 의식주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백제.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이 새는 앵무새입니다. 요즘도 애완용으로 기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앵무새도 백제가 일본에 전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서기에 보면 599년 백제가 앵무새 한 마리, 노새 한 마리, 양 2마리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657년에는 백제로부터 낙타 한 마리, 당나귀 2마리가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앵무새뿐만 아니라 낙타까지도 일본에 보냈다. 앵무새와 낙타는 한반도에는 서식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앵무새는 열대 지방에서 살고 낙타는 사막이나 초원지대에 사는 동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한반도에 없는 이런 동물들을 백제는 일본에까지 전해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일본 오사카의 텐노지 동물원. 일본에서 서식하는 동물들뿐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들어온 동물들이 모여 있다. 그중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주었다는 낙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6世紀、7世紀ずいぶん昔なんですけど、朝鮮半島百済の王朝が日本にラクダを贈り物にして送ったってことを聞いたことありますか？ああ、ないです。 若いからわからない。 나이가 젊어서今びっくりした。 あるって。 남자는 전혀 모르고 깜짝 놀랐고 여자분은 들은 분들이 있대요. 社会の授業で習った。 아, 사회과 학교 수업에서 배웠대요. 그때 그 어떤 내용을 배우셨는지. どんな内容を習われました？ いただいたって。 아, 선물 받았다고 그렇게 들었대요. 실제 고대 일본에서 낙타를 비롯한 동물을 길렀던 흔적이 있다. 아스카의 여러 왕궁 중 하나인 판개궁 터. 그 판개궁 옆에 넓은 터가 있는데 궁에 있던 연못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사료에 의하면 이곳이 고대 일본 왕궁의 정원인 백금후원이다. 아마 이곳에서 낙타와 앵무새 같은 희귀한 동물들을 사육했을 것으로 일본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で天武天皇の時代、日本書紀に出てくる
白金公園白錦の溝の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が、中国の例を見ますとそういうふうな庭園の跡でいろいろな動物を飼っていたという記録があります。で日本書紀には韓国から当時推古天皇以降ですね、いろいろ珍しいラクダとか、珍しいオウムとかですね、珍獣、珍しい動物が運ばれてきてお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動物たちがこの園地で飼われていた可能性があ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今言われております。 백제에서 전해준 낙타와 앵무새는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매우 진귀한 동물들이었다. 백제는 어떻게 한반도에 서식하지 않는 동물들을 일본에 전해줄 수 있었을까? 백제를 상징하는 유물인 금동대향로. 이곳에 동식물을 비롯해 백제 사람들의 모습까지 다양한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그중 동물은 42종류가 그려져 있다. 이 중엔 백제에 서식하지 않는 동물들도 여럿 보인다. 그런데 그 표현 방식이 아주 사실적이다. 코끼리 등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건 코끼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용되는 걸 직접 보고 그린 것이다. 금동대 향로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악어다. 이것도 백제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지역,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또 그 지역에 서식하는 악어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직접 봤던 것이죠. 이 악어의 존재는 다른 역사책이라든지 불교 경전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악어의 존재가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백제인들이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기록이 있다. 성왕 4년인 526년 백제 승려인 겸익이 배를 타고 인도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이다. 이건 바로 이제 단순한 구도의 열정만 가지고서 겸익 스님이 인도에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육로도 아니고 백길로에서 이제 갔다 갔던 것이죠. 이것은 바닷길이 열려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선술, 그러니까 항해술이죠. 이런 것이 이제 전제돼야만이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백제의 교역망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은 일본 서기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이렇게 세계와의 교역 결과물을 백제는 일본에 전해주었다. 나라문화재연구소. 이곳에는 그것을 입증하는 유물이 보관돼 있다. 아스카지에서 출토된 화려한 유리 구슬들이 그것이다. 6세기까지만 해도 일본은 유리 만드는 기술이 없었다. 그래서 모든 유리는 외국에서 들여와야 했다. 고이스카 씨는 유리 성분을 분석해 유리의 원산지가 어딘지를 찾아내는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다. 그런데 고대 일본에 들어온 유리 중에 바다 건너 인도에서 들어온 것도 있다. そういったガラスをこう引き伸ばしてこうカットする技術っていうのはどうも起源がインドらしいというふうなことが最近の調査でも分かってきましたし、あるいは化学分析をやっていますとどうもインドのあたりのガラスと非常に化学成分が似てるということも分かってきましたので、ガラスの交易というのは非常に広範囲に海のルートを使ってですね行ってき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も最近分かってきました。 그런데 아스카지에서 출토된 유리와 똑같은 것이 무령왕릉에서 출토됐다. 혹시 중국을 통해 들어온 건 아닐까?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 유리 구슬들은 중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이 구슬들은 인도 패시픽 유리 구슬이라고 부르는 당시 그 동남아에서 널리 교역되던 그런 구슬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크로드 해상 루트의 교역이 서력기원 전후부터 일찍이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해상 교역의 한 일단이 우리나라 한반도까지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이러한 유리 구슬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지나 바다 멀리 동남아시아까지 뻗어나가 교류를 했던 백제. 백제가 일본의 다양한 문물을 전해줄 수 있었던 건 백제의 우수한 교역망의 결과물이었다. 이 지도가 당시 백제의 교역망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백제의 대표적인 교역국 하면 중국의 남조,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앞서 보신 대로 저 멀리 캄보디아, 인도까지 교역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교역망을 통해서 백제는 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변화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섬나라 일본은 백제를 통해 세계를 접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금동 말한장이며 기와, 천자문도 백제로부터 일본으로 전해졌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일본에는 한반도에서보다 오히려 더 생생한 백제의 유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최대의 무역항이자 국제관문인 오사카항. 지금도 동북아시아의 가장 큰 물류 중심지이다. 오사카에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협산지. 도시에 거대한 저수지가 있어 홍수방지용 댐과 농업용수용으로 쓰이고 있다. 저수지는 오사카 사람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 저수지가 만들어진 건 지금으로부터 무려 1400여 년 전의 일이다. 狭山駅は616年に誕生しました。で616年にですね、当時の日本古代国家が経済的な基盤、今風に言えばインフラ整備ですね。そのために作ったため池です。 흐르는 강에 제방을 쌓아 저수지를 만드는 공사는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요구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다.で当時の堤がですね、長さが300メートルあります。で300メートルの堤でため池を締め切った谷川を締め切って、ため池を作ってるわけですね。でこれは当時の土木技術としては非常に高度な技術です。で日本にはそういう技術はありませんでした。で多分その技術は、百済から提供してもらって初めて日本で使われた技術になってきます。 습지대인 오사카 지역은 지반이 약해 제방을 쌓기도 어렵고 붕괴되기도 쉽다. 이를 극복한 백제의 토목 기술은 무엇이었을까? 박물관의 홍보 비디오를 보자. 堤が切れると大きな被害が出るので最も重要な工事です。丈夫な堤を作るためにどんな方法が良いのか考えました。その結果、朝鮮半島の百済などで使われていた式波工法を使うことにしました。袋に土を詰めた土のうの間に 구엽공법이란 흙을 한층 쌓고 그 위에 나뭇가지와 낙엽을 쌓기를 반복하는 공법이다. 저지대나 습지에서 흙의 강도를 높여
제방의 붕괴를 막는 특수 공법인 것이다. 土のうは堤の斜面にも積み、土が崩れるのを防ぎました。 박물관 한쪽에 제방의 절개 단면이 전시돼 있다. 절개 단면 군데군데 나뭇잎이며 잔 나뭇가지들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것이 바로 백제에서 건너온 고도의 토목 기술인 부엽 공법이라는 것이다. 이 부엽 공법은 백제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부여의 수도성인 나성을 쌓을 때 부엽 공법을 이용했다. 이곳은 백마강을 끼고 있는 저지대여서 성벽의 견고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엽 공법을 활용한 것이다. 성벽의 단면을 보면 지금도 나뭇가지가 묻혔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부엽 공법은 2세기 무렵부터 활용된 백제의 특수한 토목 기술이었다. 저는 백제에서는 풍납성부터 일단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사비 나성에서는 그 저지대 부분에 그러한 그 기법을 사용해서 쌓은 것이 아주 정연하게 쌓은 것이 기초 부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에서는 그 사야메케라든지 그러한 그 일본의 고대 그 제방의 축조 기법에 그대로 응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방 이외에 당시 백제의 뛰어난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다. 저수지에 저장된 물을 인근 마을로 보내주는 지하 수로다. 제방을 쌓고 저수지를 만든 뒤 그 바닥에 수로를 설치했다. 수로를 통해 물이 공급되면서 오사카 일대는 농경지로 탈바꿈한다. 안정적 농업용수가 확보되자 일대는 농경지로 변하고 도시가 들어서기 시작한다. 백제인들에 의해 오사카는 고대 일본의 경제적 기반이 되는 핵심 도시로 탄생하게 된 것이다. 백제인이 아니었다면 현재와 같은 이런 도시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いやそれはないですね。ないです。ですからこうですからで616年に作られた以降ですね、狭山駅はずっと使われています。で約現在から見れば1400年間も使われているわけですね。ということはこの大阪狭山駅のあるこの付近一帯の生活っていうのはその日本と百済の関係があってこそ初めて、実現し得た景観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1400여 년 전 백제인이 만든 거대한 저수지. 그것은 오늘날 오사카라는 일본 제2의 도시의 기초가 됐다. 오늘날 일본의 국제 관문인 오사카의 도시 기반이 백제인들에 의해서 마련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5세기 이후 백제인들이 일본으로 대거 이동하게 되면서 일본 고대 국가의 탄생지인 아스카가 있는 이곳 오사카 일대에 백제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과 문화의 전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일본 고대 국가 형성에 백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 고대 국가의 중심지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고대 도시의 중심부엔 지금도 백제인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 동양 최대 불상을 가지고 있는 동대사. 사찰 건축에서부터 대불에 금을 입히는 작업까지 백제인들의 기술력이 동원됐던 절이다. 일본 최초의 절인 아스카사 역시 백제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절이다. 일본의 소가시 세력이 사찰을 지으려 하자 백제에서 불사리와 함께 승려, 사공, 와박사 등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지닌 사람을 보냈다. 이곳은 탑이 있던 자리다. 탑에 사리를 안치하는 행사가 거행될 때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이 사찰을 지은 소가씨가 1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백제 옷을 입고 식을 거행했다는 것이다. それは、蘇我の馬子のお家がこの南の方の石舞台古墳の近くにあります。そこからその100人の人々が、百済の服装を着て、そして百済の頭の髪を結って皆さん行列してここまでそのぶっしゃりを運んできて、そしてこの地下の柱石のとこに収めたんです。 그렇다면 소가씨는 누구인가? 나라현의 이시부타이 고부는 소가시 가문 중 한 사람인 소관오 우마코의 무덤이다. 무덤의 규모만으로도 그의 권력을 짐작할 수 있는데 천황을 3번이나 교체했던 당대 최고의 권력가였다. 그런데 이러한 소가씨가 백제계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475년) 고구려의 침략으로 백제 한성이 함락되던 해 소가씨로 추정되는 백제인의 기록이 있다. 목현만치라는 인물이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여기서 남쪽이란 일본을 말한다. 같은 시기 일본 서기에 비슷한 이름의 인물이 등장한다. 목만치. 그리고 소가만치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이들은 같은 인물일까?蘇我の一族がですね、渡来系の人で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説は日本の学会でも次第に有力になっています。で、蘇我の一番古い祖先の一人でありますが、蘇我の町ですね。この町が渡来系の人であ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ように考えられているんですが、稲目、さらに蝦夷、そして、イルカというように蘇我氏の一族は続いていきますけれども、蝦夷のお父さんの馬子という人がですね、当時の政界で異常な実力を発揮するわけですね。 백제인이었던 소가씨가 어떻게 일본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었을까? 단서는 고수뷰라는 일본 사서에 있다. 여기서 삼장의 건교란 일본 정부의 창고 관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소가씨가 맡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창고터가 난이와 궁토 옆에 있다.
유적 발굴 결과 창고 하나의 크기가 90평방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다. 이것이 소가시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것이다. 백제로부터 선진 문물이 들어오면 그것이 집결되던 창고. 소가시의 권력은 백제로부터 들어오는 선진 문물에서 나온 것이다. 소가시가 백제하고 그 파이프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예를 든다면 소가시의 조상이라고 하는 소가 만지가 등장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재정을 관리하는, 호적을 관리하는 이런 그 관료로서 처음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백제에서 막 호적이라든가 그 재정을 담당하는 기술을 갖고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시 그 이막기라고 해서 당시로서는 그 현대적인 기술을 갖고 온 사람들의 집단이 대부분 소가시가 관장을 했습니다. 그런 집단을. 그런 것을 보면은 백제와 일본과의 파이프 역할을 하면서 백제에서 갖고 오는 선진 문물을 일단 소가시가 장악을 해서 그것을 야마토 정권의 유력한 호족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소가시의 발언권이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1999년) 나라에서는 대규모의 발굴이 있었다. 지금은 연못가로 비어내 있는 이곳에서 고대 일본과 백제와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유적이 나온 것이다. 이곳에선 아스카 시대의 대규모 절터가 발견됐다. 그런데 이 절의 이름이 백제대사다. この場所はですね、除名天皇が639年に建てた百済大寺で、この西の方にはですね百済宮という宮殿、天皇の宮殿が建っておった。 일본 서기는 639년 천황이 백제대궁과 백제대사를 짓게 했다고 전한다. 조메이 천황은 왜 백제대궁을 지으라고 명한 것일까? 다시 일본 서기를 보자. 천황은 그로부터 1년 뒤 백제대궁으로 거처를 옮긴다. 천황이 스스로 머물렀던 모든 곳에 백제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やっぱり百済という地域にですね、名前のある地域ですね、場所に大きなお寺を当時の朝廷が大王の命令で建てるわけですから、それは百済というものに対して大変な憧れとですね、魅力を持っていたと感じていたというように考えられると思いますね。 그해 조메이 천황은 백제대사에 구층탑을 세우도록 명했다. 발굴 당시 탑의 기단 너비로 보아 구층탑의 높이는 80m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 일본에 불었던 구다라 열풍. 그것은 문물의 전례를 넘어 고대 일본인들의 정신문화에 이르기까지 강하게 불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높고 웅장하죠. 이러한 웅장한 탑에 백제라는 이름이 붙여지고 더구나 천황이 머무는 궁의 이름까지도 백제궁이라고 했다니 고대 일본 사람들이 백제 문화와 문물 그리고 더 나아가 백제라는 나라에 얼마나 매료되어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백제를 그냥 일본식 발음으로 부르거나
고구려 신라처럼 한국 발음을 그대로 살려 부르지 않고 특별히 구다라, 즉 큰 나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백제를 동경하고 백제 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래서 백제를 큰 나라라고 생각한 고대 일본. 지금 일본에서 부는 한류 열풍보다 더 거센 구다라 열풍이 고대 일본에서 불고 있었습니다.